지난 8월 31일 부총리 모시고 1차 개막식을 진행한 이후에 5번의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6차 마지막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차 컨퍼런스는 한일 교류 증진과 일본의 청년교육 정책에 대해 하토리 타카시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경쟁공사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전문대 현안과 대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기호 전문대협 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서밋 이사장이신 한국대학신문 이인원 회장께서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오늘로서 종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지한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소개드린 하토리 타카시 일본 경제공사께서 한일 교류와 일본의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도 해 주실 겁니다. 같이 오신 다카사키 미나코 여사 또 다카시 켄지 등 소장관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한일 문화산업교류협회 이사장이신 임상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이 마지막이지만 이건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좋은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신문 수요판 한강과 함께 시작된 프레지던트 서밋이 오늘 6차 컨퍼런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무더운 날씨 또 막중한 핫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육 발전의 영혼을 안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프레지던트 서밋은 그동안 김상곤 교육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인더스트리 4.0과 고등직업교육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해왔고 대학 구조개혁 또 입학금을 포함한 재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문대학의 전환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컨퍼런스가 실시간으로 중계됨으로써 현장의 열기가 전국의 전문대학 곳곳으로 전달되었고 또 한국대학 신문 통해서 지상 중계됨으로써 여론의 흥미는 물론 정책 전문가들에게도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대학신문사에서는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제기된 여러 총장님들의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총장님들의 집단 지성이 대정부 고문으로 수렴되어 우리나라의 고등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한일 양국 간 교류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일본의 젊은 사람들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 양국 교류에 대해서입니다. 나라하고 나라의 교류로 생각할 때는 그 중심에는 사람의 교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 교류라는 것도 예를 들면 외국에 주재하는 그 기업 주재원들 그리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양국 간의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 상황이 어떠냐를 볼 때는 여행자 같은 단기적으로 상대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그것을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는 작년에 양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다 합하면 730만 명 있습니다. 그쪽에 한국에서는 500만 명 분들이 아마 여기서도 한두 번 정도 일본에 작년 여행 올해도 그렇고 여행 갔다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500만 명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1990년에는 양쪽에 합해서 약 220만 명, 250만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3배가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교류라는 것이 양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일본의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왜 일본 사람이 그렇게 안 오냐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올해는 북한 정세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 정세에 대해서 북한이 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신 것도 있고 일본에서 온 놈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요새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좀 한반도에 가는 것이 좀 무섭다고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지 일본 사람이 작년에도 올해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또 왜 한국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가냐는 것에 또 한번 해보면 이것이 N하고 원의 환율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가 쓰는 비용 중에 30%가 쇼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서 쇼핑하면 원이 비싸서 아주 싸게 물건 살 수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2010년, 12년 정도는 많이 싸게 쇼핑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아드반테이지가 좀 없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아직 옛날만큼 많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인적 교류로 중요한 것이 청소년의 상호 방문입니다. 상대방 나라를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눈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상대방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미래의 한일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일 고등학생 교류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일 경제협회하고 일한 경제협회가 공동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해는 한국에서 어떤 해는 일본에서 서로가 고등학교 학생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양쪽에서 80명 내지 100명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양 고등학생들이 같이 만나보니까 일본 사람도 우리랑 똑같다.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도 우리랑 똑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교류에 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전용 고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도 있고 앞에 슬라이드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고용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어떤 지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뭐냐면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의 인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노동 인구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의 노동 인구는 환율은 2006년에 31.6%입니다. 그것이 2016년에 25.8%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31.6%에서 25.8%로 10년 동안에 젊은 사람의 노동 인구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의 환율이 5.8%나 감소됐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2030년에는 25.2%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젊은 사람들의 완전 실업률을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24살 이하는 2003년에 일본에서는 10.1%라고 그것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에. 네, 그 후에 5년 동안 계속 좋아졌는데 2008년에 아무래도 리만 쇼크가 있어서
그때 다시 좀 내려갔다가 그 2016년에는 5.1%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는 것이죠. 가장 밑에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10.7%, 한국 젊은 사람들의 실업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라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 일본의 젊은 사람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계속 되는 것이냐, 그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일본의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높은 학력,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증가, 전문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5년 제가 태어나서 조금 지났을 때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사람보다 많아지고, 1998년에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의 취업 지원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 진학률이 57.3%입니다. 한국은 80%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반의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학교 안 가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의 취업률이 2017년에 졸업자로서 97.6%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7.6%라는 것이 1997년에 조사를 시작한 지 최고의 수치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취업률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가 아주 상황이 좋다는 것 위에서도 일본의 특유한 취업 습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보통 기업들은 매년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4월 달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4월에 한꺼번에 많은 새로운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4월 달에 대학교 졸업해서 4월 달에 취업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든지 안정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 때 후반부터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3학년 후반에 취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슈카츠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1년 동안 어떤 슈카츠 스케줄가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뭐 한국 기업도 그렇지만은 아주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려고 하고, 대학생들은 더욱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슈카츠가 너무 심하면 학생이 원래 해야 되는 공부나 아니면 연구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년 채용 선발에 관한 지침하고 그리고 안내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행동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매년 조금 스케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2019년 내년 3월 달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3월부터,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올해 3월부터 슈카츠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5월까지는 기업은 직접 학생들이 만나서 면접하거나 시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기업 쪽에 자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홍보하는 기간입니다. 홍보 활동을 하고
학생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한테 자기 그 회사 소개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거 6월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재형 그 선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학생들 대학교 4학년 때 6월이就活에서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就活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가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공적 직업 소개 기관 그거는 그 영어로 하로와크라고 합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일라는 뜻인데 하로와크가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로와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이 그 하로와크에 그 학생들이 가면 갈 때마다 같은 그 직원이 그 학생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그것까지 다 그 만트만로 지도를 합니다. 특히 자기가 그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보낼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매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와크에 다니면서 아드바이스를 받을 것입니다. 학생의 그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브 사포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새로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직원들이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그 취업 담당 대학교의 취업 담당자하고도 자주 그 정보 교류를 합니다. 조브 사포터가 어떤 분들이 조브 사포터가 되냐면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인데 인사관계, 취업관계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조브 사포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 학생들이 채용할 때 면접 시험에 면접 담당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유익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조브 사포터 하루와크의 그 지원 결과로 2016년에는 19만 2천 명 정도의 학생이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채용한다는 일본의 특유한 습관하고 그리고 취업 활동의 흐름에 맞춰서 그 하루와크가 아주 자세하게 그 만트만 상담을 하는 것이 일본의 새로운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의 원인의 하나가 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주 간단하지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그 고용 대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프리던 서밋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 내용을 한 번 다 보셨지요? 네. 예, 읽어보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앞서서 몇 가지 해난 사항을 제가 보고를 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대학에 공문을 보내어 11월 13일까지 입학금 폐지 추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일반 대학하고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 관련해서는 한 번도 협의 회장인 저에게도 이야기가 없었고 또 무슨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건과 관련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일반 대학은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와 뭐 논의하고 또 몇 차례 만났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뭐 협의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공문을 받자마자 몇 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저에게 이 개별 대학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협의회 차원에서 좀 대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월 10일 아침에 지역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뭐 결론은 이 전문대학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 회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걱정하시는 우리 지역 회장님은 이거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또 대학이 뭐 반대하면은 또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책은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는데 협조하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생존권의 문제다. 이걸 1,440억이라는 전체 우리 등록금의 5%를 차지하는 이런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대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공문으로 대학에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총장님들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교육부 쪽에서는 그러면은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답은 전문대학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 없다. 이건 안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정책으로 정한 것을 이걸 허지부지 해서는 안 되니까 교육부 입장도 있으니까 일반 대학을 먼저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전문대학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그동안 이제 이 입학금 폐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취했던 이 일련의 행동은 입학금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29분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29분의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부에 출입하는 교육부 출입 기자단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전부 다 보냈고요. 또 국무총리실에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도 보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전문대학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같이 힘을 합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 구조계획 평가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한두 건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자율개선 대학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율개선 대학이 80%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를 우리가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개혁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60%에다가 한 10% 정도 이제 평가가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한 10% 정도니까 한 70%될 겁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도 전문대학은 좀 더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했습니다만은 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 70% 정도는 자율개선 대학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확보율은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 확보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문대학은 구조개혁을 한다든지 또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학과를 폐지한다든지 전공을 폐지하는 경우에 또 처리해야 될 교원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일반 대학과 다른 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가지고 교원 확보율 같은 경우에는 1주기 때 평가했던 57.7%만 되면은 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만점으로 하고 그리고 2016학년도 2017학년도는 전임 교원으로만 하고 2018년 3월에 채용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겸임 교수나 초임 교수 이런 걸 확인된 인정된 수치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하되 다 같이 손해보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1주기 때 평가했던 평균 그것만 되면은 만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로 추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문대학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 단계를 지나서 개수조정 소위원회 단계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 자유한국당이 6명, 국민의당이 2명, 바른정당이 1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대학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달라진 거는 종전에는 전문대학 예산을 한번 다루려고 해도 증액하자 하는 목소리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결 소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제가 예결 소위 장소에 가서 각 당별로 한 분씩 이렇게 붙들고 좀 증액 또는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학 자체 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이라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다른 총장님들에게 또 이렇게 경비 부담의 그런 걱정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좀 한번 촉대 메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선에 3억 6천여만 원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수시 1차하고 수시 2차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학부모를 이해한다면은 적어도 전문대학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년도에 쓰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다만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건 아주 소수의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레지던트 서밋이 이제 오늘로서 막을 내리는데 제가 허정석 총장님이 이렇게 보면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나중에 마칠 때 되면은 불이 나게 서울역 가셔가지고 또 KTX 타시고 또 오시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내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30시간이 소비가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것은 18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해.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한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 5박 6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하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인원을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하루 6시간씩 하면은 우리 6번 와서 토론하는 거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선진 고등직업교육 현장을 돌아본다든지 또 나름대로 친교의 시간도 가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우리 프레지던트 서밋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데 이거를 우리 대학신문 쪽에다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의문에 대한 논의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일반 대학 수준으로 올려주기를 건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작년부터 우리들이 목소리 높여왔던 일반 대학과 직업교육 대학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고등교육 체제를 개편을 하면서 직업교육 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지어서 일반 대학에다가 이 단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10개 대학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원대학만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전문대학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일반대학에서 잘하는 그리고 전문대학이 잘하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하도록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모든 대학이 전문대학을 전부 다 4년제 대학으로 만든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이것은 몇 개 일부 사립대학에서 그 108개 대학에서 303개의 전문대학이 잘하고 있는 학과를 일반 대학에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죄 짓는 일이다. 왜 2년만 해도 되는 취직 잘 되는 과를 4년 동안 붙들어 가가지고 왜 그렇게 골병 들게 만드느냐. 죄 짓는 일이다. 그래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인력, 학생들이 오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문대학은
4년제도 있고 4년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주면은 전문대학을 오기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문대학 담당 조직 확대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전문대학 정책과 하나가 13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부 감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학 정책실 아래 2, 3개 과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전문대학을 아니까 이게 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문대학을 어렵게 만든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은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이런 걸 망라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직업교육 정책실을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 정책실 폐지 또 시도로 업무 이양하는 문제가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국 단위 정도는 우선에 마련돼야 되고 결국은 교육부가 이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 고등직업교육 정책실을 만들므로 해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의 정책을 총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값 등록금 정책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여기에 이 자료 보시면은 과거 정권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은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학은 지난 8년간 약 10%의 등록금 인하와 물가 상승률 10%로 정책 시행 이전보다 약 20% 내외의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라든지 무조건 등록금 동결, 그다음 입학금 폐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대학 교육이 붕괴된다 하는 그거 보고 싶다 이런 거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문대학 교육 영토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교육 영토 확장은 해외 유학생 유치, 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출로 집약이 된다 하겠습니다. 규제보다는 지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가감히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되어 있는 안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셋째 조항과 7째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 번째 14년제 학제에 대한 건 물론 필요하고요. 근데 우선 우리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입학 정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심화과정에 대한 20%의 규정이 심화과정까지 같이 물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잘 되는 학과에 4년제 심화과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부실한 학과들이 정원을 줄임으로써 그것까지 같이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과정에 대한 입학 정원에 대한 20%를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등록금 문제인데 역시
여기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등록금의 편차가 심한 것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또 지방 학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계열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상예술 분야 같은 예술 대학의 경우는 1년에 200만 원 정도까지의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000명 정원에 60억의 편차가 날 수 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금 인상을 설령 풀어놔 준다 하더라도 그 격차는 점점 더 대상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 두 건은 12월 20일 또는 22일에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정식으로 논의해가지고 더 좀 논의해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정식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유지원 총장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전체전 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회장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럼 박수로 이렇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